아,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인류의 시공간 인지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박사과정 논문은 제 전공은 그 이론 일반 상대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논문은 그 호킹 복사라는 주제, 즉 그 블랙홀의 양자적인 효과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그 고전 중력 이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력파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 시공간에 대한 특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 예. 그래서 그 양경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적절하게 그 전문 분야의 사람을 활용을 해서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강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좋은 교수님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계속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지구 중심 우주 체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행성과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은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주전원을 도입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원 전까지는 그 바빌론의 그 수리 천문학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낮았어요. 정성적으로는 뭐 설명을 하지만 정량적으로 별과 행성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했죠. 그게. 그런데 이렇게 대원과 주전원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게 바빌론의 수리천문학보다는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모델을 전체에 도입을 해서 성공을 거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게 맞는 이론이 아니라는 걸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이게 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체의 운동을 그래도 잘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보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구의 중심이 지구의 위치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정도가 또 하나 그 파라미터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이심원이 있었는데, 요 까만 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원 중심의 이동이 균일하다는 거. 요것도 위치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균일한 각속도의 값을 좀 바꾸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제일 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이 몇 개가 좀 많이 있으면 그러면 복잡한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서 결정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아니라 모델에 임의적으로 도입된 그런 파라미터의 개수를 적절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기능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프텔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약 한 1200년 이상을 이상 행성의 운동을 예측하는데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우주론은 출발은 고대 우주론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대 우주론의 가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의 가장 그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지상계와 천상계를 나누고 천상계의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했고 그 원운동은 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속적이고 그런 고대 우주론의 뭔가 아주 진리와 같은 그런 스테이트먼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원운동이긴 한데 실제 원운동이 아니에요. 주전원을 도입시켜 가지고 변형이 됐죠. 그 다음에 균일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계의 중심에 대해서 균일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중심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이런 주전원과 이심점, 그 다음에 좀 나중에 가면 이게 주전원의 주전원 점점 모델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일종의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원인은 뭐냐면 16세기 무렵 정도 되면 그동안 천체에 대한 관측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관측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힘든 그런 부정확성이 수세기에 걸쳐서 누적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더 이상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질 정도 된 거죠.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 당시에 적어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 중에 특히 그 불만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천구의 혁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행성과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 모델의 체계를 좀 다른 사실 다른 점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구 중심에 지구를 놓은 게 아니라 태양하고 지구하고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것이 내포하는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지구 중심, 모든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것이죠. 자, 그럼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천체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지구하고 태양의 위치를 바꿔서 이런 여러 개의 원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지구는 태양의 위치에 가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그 우주론처럼 이 태양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운동은 균일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원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궤도상에 균일한 각속도를 가지고 빙빙 돌고 있다고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정성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하고 훨씬 간단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하고 수성하고 금성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 주기만 가지고는 이게 어느 게 더 지구에부터 중심에 가까이 있고 더 멀고 있는 그 순서를 얘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태양이 중심으로 가고 지구가 이 태양의 위치로 오면서
이런 다른 행성들의 태양, 수성, 금성의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행 운동도 결국은 중심에 있지 않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에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는 다른 행성을 바라본 것이 돼서 역행 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역행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주전원이 도입이 됐었는데 주전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행성은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측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 모델에서 예측하는 거하고 정량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정량적인 비이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는 주전원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그리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 질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게 한 그런 모델인 겁니다. 왼쪽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의 행성들의 운동을 궤적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빨간으로 보면 태양의 궤적은 비교적 거의 원운동이죠. 그렇지만 태양이 아닌 그 머큐리 수성과 비너스 그러니까 금성의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가운데 무슨 부채살처럼 이렇게 조그만 원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따라가 보면 바로 역행 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걸 표시한 거죠. 이렇게 복잡한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에서 나오는 행성의 운동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냥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궤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성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예측은 관측하고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해결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한번 그 방향을 잘 잡으면 핵심적인 부분이 태양이 중심으로 가는 그런 거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좀 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결국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완성은 이제 대략 티코 브라헤, 그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을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티코 브라헤에 대해서 좀 보면 이 사람은 정확한 관측이 천문학의 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성, 그러니까 우라니보르그라는 성인데 거기에서 정밀한 천체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맞든 천동설이 맞든 그 상관없이 관측 자체가 그 천체 천문학을 다르게 정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572년에 초신성이 폭발했는데 그거를 맨눈으로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시차 측정을 통해서 달보다 먼 곳에서 발생한 항성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뿐만이 아니라 초신성은 운이 좋았죠. 자주 터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달보다 먼 해성도 관측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달보다 먼 곳에 어떤
그 별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항성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 초신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던 별이에요. 그래서 별도 없던 것에서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그걸 알게 된 게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죠.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천상계에는 영원하고 영속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생겨나고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하늘은 완벽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과 좀 배치되는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해서 그 당시에 그 망원경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달을 관측해서 바다, 산, 계곡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달도 천상계와 지상계의 경계에 있는 그런 물체인데 그게 하늘의 어떤 특별한 물질, 아까 에테르라는 제5의 원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진 그런 빛의 덩어리가 아니라 바다, 산, 계곡의 흔적을 보니까 지구가 다를 바가 없으니 그 이루는 물질도 역시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것을 좀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목성의 위성도 또 발견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구 주위로 달이 도는, 그러니까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구만 그런 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도 위성을 갖고 있어서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즉 지구가 특별해서 어떤 천상의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면 꼭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런 신념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외에 수많은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주라는 것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달,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왼쪽에 뭐 바닥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오른쪽에 산 같은 흔적도 있고 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오른쪽은 바로 목성의 위성을 그림으로 그린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가 등장을 하죠. 케플러는 잘 아시다시피 브라해의 정밀한 관측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화성의 궤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화성의 궤도는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 케플러가 분석을 해서 원궤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니까 딱 두 점이 원궤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의 정도가 소위 8분 정도, 각도로 치면 초, 분, 초 이렇게 되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천체 관측에서 8분 정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브라해가 관측한 그 천체 운동의 관측 정밀도는 오차가 4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8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차를 벗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원궤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를 가정을 해보니까 모든 점들이 4분이라는 그런 정밀도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타원 궤도가 원인 궤도가 아니니까 타원 궤도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타원 궤도 내에서 어떤 속도로 도느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상계에 있는 천체는 다 균일한 속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각속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면적 속도를 갖도록 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에 만약에 하루면 하루 동안 그 타원 궤도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하루 동안 휩쓰고 가는 그런 면적이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같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왼쪽의 그림처럼 이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행성이 그거는 멀리 떨어질수록 아마 한 바퀴 도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주기라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는 365일 정도 되겠죠. 그 주기를 t라 그러면 그 t는 어쨌든 거리인 거리를 r을 했을 때 멀리 떨어질수록 주기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주기가 크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주기의 자승이 그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3승에 비례한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가로축에 주기가 있습니다. 각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런 것들의 주기를 잰 것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소위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리 값하고 해보면, 찍어보면 여기 파란 점들이 있는데 그게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환산해 보면 주기의 자승이 거리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해냈는데, 이 분석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그 편은 여기 이런 조화의 법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치적으로 그걸 나타낸 겁니다. 케플러가 사용한 값들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화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 좀 결국은 좋은 거였어요. 그 가운데 표를 보면은 소위 원궤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에서부터 명왕성까지를 쭉 그 소위 오비탈 에센트리서티라고 표시를 했는데, 완벽한 원궤도를 가지면 이 값이 0인 겁니다. 근데 수성은 0.2가 되니까 원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궤도죠. 타원 궤도죠. 그다음에 금성은 0.007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원궤도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구도 0.01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원궤도에 가깝습니다. 근데 케플러가 분석을 한 게 화성이었는데, 화성은 0.09로 거의 0.1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변형된 원, 즉 타원 궤도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데이터하고 해봤을 때 다행히 이런 차이를 발견하기 좀 수월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케플러까지는 그 관측 사실에 기반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그 운동의 양상을 찾아낸 거죠. 그렇지만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 원운동이 영속적인 운동인데,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이면 타원은 영속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그 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 전체 운동에서 영속적으로 계속 태양 주위를 돌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뉴턴을 통해서 해명이 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그 운동학과 중력에 대한 그런 법칙을 제시하게 되는데, 일단 약간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인이 없을 경우에 자연스러운 운동은 정지라고 그전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지가 아니라 관성 운동이다,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갈릴레오로부터 시작한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그 인지를 한 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체, 책상 위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다 정지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지가 아니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그걸 밀어야 돼요. 즉 움직임은 어떤 미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과 원인은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면 그 속도는 어떤 원인하고 이렇게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없으면 속도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자연스럽다는 건 원인이 없을 때. 그리고 이걸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지구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낙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잘 갈릴레오를 통해서 움직임이 원인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움직임의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변화니까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가속도가 원인, 즉 힘하고 비례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성의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전에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상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원운동이고, 그 원운동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 원운동이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 운동을 하고, 이 타원 운동도 얼마든지 찌그러져 심한 타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 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으로 소위 이제 중력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뉴턴이. 그래서 뉴턴이 중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알듯이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법칙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간의 균일성에 관한 건데, 이전까지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계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직선 운동이고, 천상계는 원 운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루고 있는 물질도 지상계는 흙,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이 이루고, 천상계는 제5 원소, 에테르가 이루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분을 해서 다른 영역에는 다른 어떤 법칙이 있는. 근데 뉴턴은 그거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장이 중력 법칙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중력 법칙을 배울 때, 아니 그냥 인력 법칙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만유라고 붙였을까? 왜 만유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게 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전까지의 세계관이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해서 자연법칙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걸 그런 중력에 대한 법칙이 부정하는 그런 중력에 대한 이론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실은.
그래서 뉴턴은 운동학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새롭게 제시해가지고 행성의 궤도 운동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예. 32분 정도, 좀 더 약간만 더 하고 하죠. 그래서 왼쪽에 어떤 두 행성의 움직임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 법칙입니다. 하나는 MA equal F, 이게 이제 운동학에 대한 법칙이죠. 아까 그 자연스러운 운동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킨 거예요. 움직임의 변화가 원인하고 비례한다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중력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이 두 가지예요. 이거를 그대로 행성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그림처럼 그 다음에 다른 행성이 뭐가 있다 그러면, 화성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게 그럼 운동을 그대로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그냥 운동 법칙에 적용시켜서 풀어내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게 요거를 해를 찾을 수 있어요. 이 MA equal F라는 그 방정식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표를 잘 잡으면 돼요. 일단은 이 행성의 운동이 한 평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하고 세타라는 그런 걸 도입하게 되는데, 그 세타 R의 중심이 바로 이제 태양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행성을 R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행성의 궤도가 어떤 형성이 이렇게 될 텐데, 그 궤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풀려고 하는 그 변수를 R하고 세타라고 보면, R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알면 되는데, 그거를 MA equal F라는 거에 적용시켜서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냈는데, 오른쪽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 R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 R분의 알파가, 어떤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것이 1 플러스 엡실론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엡실론이라는 것이 0이면 R이 상수가 됩니다. 즉 원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엡실론이 1이 아니면 요거를 그려보면 왼쪽에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가 돼요. 엡실론이 0에서부터 크면 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심한 찌그러진 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 궤도라는 거를 그냥 그 운동 법칙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력, 힘에 대해서 중력이라는 걸 도입시켜서 그냥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 개의 소위 각운동량이라는 거를 L을 R 크로스 P라는 운동량에 정의하면 되는데, 각운동량이 이 운동학 법칙을 적용시키면 쉽게 상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R하고 P는 결국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P는 R 곱하기 세타 도수의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R의 제곱하고 세타 도수를 한 것이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R 제곱 세타 도수를 좀 나눠보면 R 제곱 D 세타하고 DT로 나눈 건데, R 제곱 D 세타는 이 타원의 태양으로서 봤을 때 DT라는 시간 동안의 흡수 구간 면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면적의 변화율이 일정하다. 타원 궤도상의 어떤 점에 있든지 그거를 바로 이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한 두 번째를 또 바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기하고 장반경의 관계식인데, 이것도 바로 앵귤러 모멘텀의 값이 면적 속도에 비례하니까, 이거를 오른 그 다음 맨 밑에 식입니다. 그러니까
T를 왼쪽으로 가면, 그리고 그거를 출발점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라지 T니까 주기가 되겠죠. 그 적분할 수 있고, 그 다음 오른쪽은 L분의 DA가 될 텐데 그때 궤도에 적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왼쪽 적분한 건 그냥 주기 캐피탈 T가 되고, 오른쪽은 L분의 면적을 작은 면적 계속 더했으니까 타원궤도 타원 전체의 면적이 됩니다. 타원 전체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AB, 장변경하고 단반경이라 할까요? 세마이 마이너 엑시스 A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L을 A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오른쪽의 식처럼 T 제곱이 A의 3승에 비례한다는 거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학과 중력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뉴턴은 케플러의 그 세 가지 분석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새로운 모델이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히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에 기반한 고대 우주론은 뉴턴 물리학에 기반한 우주론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시계에 의해서 모든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라 그러면 그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은 힘이 되는데, 힘은 태양이 줄 수도 있고 바로 목성이 또 줄 수도 있고 또 지구가 줄 수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 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물체든지 힘을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중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알아내서 그 영향을 이 방정식을 가지고 풀면 천상에 일어나는 모든 천체 운동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성군적인 뉴턴의 중력에 기반한, 뉴턴의 물리학에 기반한 그런 우주론으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쭉 행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구라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간다면 한 8분 정도 걸리고, 목성은 44분, 그 다음에 토성은 80분, 그 다음에 해왕성은 넵튠은 3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명왕성 정도는 6시간 정도 걸리고, 이 정도 크기라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그럼 얼마나 행성이 빠르게 도는가를 보면, 지구를 예로 들면 자전 속도는 시속 1700km, 초속으로 하면 465m니까 미터 퍼 세컨드니까 음속보다도 더 빠른 거죠. 그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는데, 그럼 공전 속력은 얼마나 되느냐? 시속 한 10만 km, 초속으로 치면 한 30km 정도 되는 거죠.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벌써 40분이 지났군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우주 쪽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